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냥 질질 흘러내리고 있죠. 8천만원도 넘게 올라가던 비트코인이 지금 3천만원 후반대에서 막 알짱거리고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전체의 시세는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대체 뭐냐? 물론 루나 사태로 이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막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도 있는데요. 인플레이션도 커지고 동시에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이 싹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에 왜 이렇게 사기꾼이 겁나 많은 건지, 또 대체 인플레이션이랑 비트코인이랑 뭔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에 사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어떤 거래소가 막 투자자의 돈을 먹튀를 했네 안 했네, 아니면 뭐 이상한 잡코인을 만들어서 투자금을 모았다가 개발자가 막 도망을 갔다고도 하고, 특히나 이번에는요 루나 사태 때문에 무슨 막 코인 가격이 막 며칠 만에 마이너스 99%씩 찍히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요상하게 이 가상화폐 시장에만 사기꾼들이 오지게 꼬인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왜 그런 거냐? 비트코인 관련 범죄는요 규제가 없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되질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기꾼이 이걸 노린 거거든. 사기를 쳐도 사기를 당해도 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굳이 코인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지요. 사기꾼을 뭐하러 잡습니까? 만약에 이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이라고 했다면요, 고객들이 막 투자하려고 맡긴 투자금을 보호하려고 국가가 나서서 뭐 규제를 했을 거고요. 거래소가 보험을 가입한다든가 혹은 뭐 적립금을 일정 부분 이상 적립을 해놔서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했겠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도 아닙니다. 그냥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각종 의무,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 안에 놓여 있다는 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사기 피해 관련 범죄가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루나 사태를 이끌었다고 하는 권도영 씨 기억하시죠? 저번 달에 터진 루나 사태 제대로 끝을 맺기라도 했겠습니까? 안 했잖아요. 정부가 지금 발벗고 나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날뛰고 있어요. 권도영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나 테라 말고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부활시키겠습니다. 이른바 테라 2.0을 새로 런칭하겠어요. 아주 그냥 어질어질해요. 권도영 씨는 벌써 루나 2.0이라는 뭐 새로운 코인 만들어 와가지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뭐 한 번 속지 두 번 연이어 속겠습니까? 루나 2.0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출시한 지 12시간 만에 70% 폭락 맞았습니다. 아마 어질어질했던 건 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루나 2.0은 출시하자마자 19.54달러까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곧 떡락이 시작되고 고점 대비 70% 넘게 고꾸라져서 지금 5달러 아래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일찍이 가상화폐 시장에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규제가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으면서도 또 규제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게 애매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금도 피하고 뭐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정부나 은행이 껴있는 불필요한 절차 따윈 없이 돈을 송금하고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가능했던 이유는 가상화폐에는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만약 일반적인 시장에서 너굴식품이라는 기업이 있고 이 너굴식품이 IPO를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 한번 하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김너굴 씨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서류 작업, 규제 및 감사에 회계 처리까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다구리. 기업 공개를 하기까지에 거쳐가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잘 나간다는 대기업들도 상장 준비한다고 뭐 1년, 2년씩 시간 까먹는 거 허다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데 가상화폐 시장은 어떠냐? 이 코인 시장에도요, IPO하고 비슷하게 ICO라는 게 있거든요. 뭐랄까, 주식 상장 같다고 하면은 너무 거창하고 거래소에 대비한다는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너굴코인을 ICO 한다고 하면요, ICO를 통해서 너굴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너굴코인의 개발자 김너굴 씨는 투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상화폐의 ICO 과정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적당한 뭐 필터가 있어야 진짜 괜찮은 코인하고 아니면 뭐 사기꾼이 만든 코인 구분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코인 시장이 무법지대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거래소마다 막 자기들만의 필터를 만들었다고 뭐 기준은 있지만 법적으로 강요되는 것도 아니고요. 코인을 만들어서 파는데 자본금이 없어도 상장하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코인 개발자가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대형 거래소도 막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보기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하면요, 제가 만약 너굴코인이라는 걸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ICO를 한다고 하면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너굴코인의 근본을 설명하는 백서 뭐 몇 장 만들고 이리저리 홍보해서 화제거리만 만들면 너굴코인
비트코인 어느 거래소든 일단 상장해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 ICO에는요, 지금 권도영 씨가 테라 2.0을 런칭한 것처럼 크게 규제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 너굴코인을 산다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ICO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들은 어떻게든 필터링을 해내서 너굴코인 같은 잡코인 걸러내야 되는데 별로 그럴 생각 없어 보이죠. 왜냐? 뭐하러 필터링합니까? 더 많은 코인을 상장해놔야 더 많은 거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거래소가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거래소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든 새로운 코인을 더 빠르고 더 쉽게 상장시켜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돈 벌어야 되니까. 굳이 그 많은 코인들 검사하고 안정적인 코인만 거래소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거래소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거래소가 망해요. 그러니까 규제도 없이 회계 감사도 없이 익명성마저 보장되는 ICO 덕분에 이상한 잡코인도 엄청 많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ICO 할 수 있다고 하면 사기꾼들, 범죄자들도 함께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분들, 기술적으로 훌륭한 코인을 만들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광범위한 관리와 감독이 없으면요, 그만큼 사기꾼들이 밀쳐 날뛰기가 쉬운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코인 ICO 중에서 80% 이상이 사기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ICO를 하면서 익명성도 보장이 되는 게요, 코인을 새로 런칭하면서 개발자나 대표들의 프로필을 함께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증명사진 같은 걸 쓰지도 않고요, 자기 개인정보를 쓰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얼굴을 캐리커처에 닉네임으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러니까 사기를 쳐도 어떻게 잡아낼 방법이 없죠. 잡는다 해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방법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자, 지금같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요, 내가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지, 채권을 갖고 있는지, 코인을 갖고 있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나은 수익률을 주는 자산을 보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실질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살살 녹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돈으로 금을 산다던가 부동산을 사놓으면은 인플레이션 보다는 가격 상승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상쇄시키는 걸 우리는 보통 헤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금을 왜 좋아합니까? 물론 예쁘긴 해요. 하지만 이 강력한 화폐인 달러하고 궤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금 가격은 미국 달러의 움직임하고 거꾸로 움직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금의 가격이 오르면 달러의 가격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면 같은 양의 금을 구입하는데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니까 금의 가격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은요, 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불리한 현상이지만요, 금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한 현상이에요.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금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보다 금을 사서 금의 가치만큼 내 돈의 가치도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한 좋은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비트코인을 금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역시 금하고 비슷하게 미국 달러하고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생겼거든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겪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확실히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는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와중에 비트코인은 8천만 원까지 올랐으니까요. 비트코인이 하나의 인플레이션 대비책이 아니냐, 해치 수단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까진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아르헨티나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해보겠다고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댔거든요. 아르헨티나 화폐는 페소화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연 58%씩 때려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100페소를 들고 있으면요, 1년 뒤에 그 가치가 절반 이하로 뚝 잘려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아르헨티나를 덮쳐버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페소화의 가치를 떨어지는 걸 보겠느니 차라리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놓는 식으로 해지를 하는 중이에요. 비트코인이 하루에 수십 %씩 등락을 반복해도요, 아르헨티나 페소처럼 무조건적인 떡락은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너무 비실비실하니까 비트코인을 사서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지하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평가를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근본 중에 근본, 진짜 찐 근본인 금 자체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게요, 비트코인은 아직도 부족한 가치 저장고라는 거예요. 금 가격을 보면요, 등락폭도 적고 매우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차트 어떻습니까? 아시잖아요. 지금은 3천만 원대잖아요.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요, 일단 나름 안정적인 가격을 움직여야 되는데 떡락과 떡상의 아이콘, 이게 비트코인이잖아요. 코인이 몇 분, 몇 시간 만에
만에 수십 %씩 등락하는 거는 예사고요. 몇 시간 만에 가치가 절반 이상씩 날아가는데 이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누구도 가치가 급변하는 거에는 자신의 자산을 오랫동안 맡겨놓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나 같아도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 있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모았던 돈을 다 베팅해야 되는데 굳이 그러고 싶진 않겠죠. 진짜 야수 아니면요. 자, 그렇다면요, 비트코인의 입장이 조금 애매해지죠. 비트코인은 화폐이면서 또 투자 수단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급등락을 하고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화폐이면서 좋은 투자 수단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투자 수단으로서 좋은 이유하고 화폐로서 좋은 이유는 매우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애플 주식이 있다고 하면요, 애플 주식은 아주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애플 주식 자체가 화폐가 되진 않잖아요. 만약 집 앞에 너굴 초코바를 사 먹고 싶은데 애플 주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애플 주식은 거대하고 투자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하루에 몇 %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괜히 애플 주식을 화폐로 썼다가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미국 달러를 화폐로 사용한다고 하면요, 미국 달러의 가치는 매우 안정적이니까 화폐로서의 가치는 훨씬 낮겠죠. 보통 우리는 달러의 가치가 막 급격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극적으로 치솟거나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정적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안정적인 화폐인 달러를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으로는 별로 바라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달러 자체로는 확실히 수익이 나지 않기도 하고 애플 주식처럼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달러는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달러의 값어치는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시 풀어보면요, 달러 같은 화폐가 좋은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고요, 애플 주식의 투자 수단으로서 좋은 이유는 성장성 때문입니다. 이 안정성과 성장성은 서로 상호 배타적이고요, 어떤 금융상품이든 안정성하고 성장성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물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안정적이면서 성장성이 있다는 건요, 한 사람이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두 개가 양립이 불가능해.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상황을 지켜봤을 때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화폐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성장성이 높은 투자 수단에 가까울까요? 물론 두 가지 면모가 다 보이긴 하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생각하고 사용한다면요, 온라인 쇼핑할 수도 있고요, 집 앞에 편의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화폐의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좋은 화폐이자 좋은 투자 수단이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엄밀히 보면 화폐라고는 하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투자 수단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투자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요, 변동성도 크고 성장성이 막 주식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에요. 만약 미국 나스닥이 하루에 4%가 떨어지면 뉴스에는 금융위기 올 것 같다고 설레발을 칠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입장에서 하루에 4%? 아무 일도 아니죠. 애들 장난일까 싶을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만 봐도요, 이건 화폐로서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차트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변동성이 심해서 막 일주일에 20% 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오를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의 성장성은 어떤 주식보다도 훨씬 빠르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정적인 통화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인정받는다는 호재가 떴으면 하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나게 떡상하길 바래요. 이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율 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받길 원했다면요,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구간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평평하게 가면 누가 코인에 투자하겠습니까? 가격이 꼼짝도 안 하면 아무도 투자하진 않죠. 대부분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요, 변동성과 성장성을 보고 비트코인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도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땐 이 둘 중에 투자 수단으로서 선택된 느낌입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은 화폐의 미래가 아니어도 투자의 미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참 아이러니한 게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고 해서 통화 시스템을 뒤엎어버리려고 등장을 했잖아요. 은행하고 정부를 못 믿겠다 해서 나왔잖아요. 비트코인 개발자는 어떻게든 은행과 정부 같은 중개인을 쏙 빼놓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참 웃긴 게 이 기술들이 은행들에 의해서 채택되고 있고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그렇죠. 암호화폐 기술은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흘러가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아.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은요, 어느 나라의 정부가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순간 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규제를 하는 순간 어느 정도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가요. 비트코인 시장이 더 잘 돌아가도록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도리어 가격이 올라. 왜 장사가 잘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아무리 정부가 운영하지 않는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은 뭐 탈중앙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아이러니한 게 이게 성공하려면 꼭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대기업이 있어야 돼요. 은행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비트코인에 뭐 깊은 조예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은요, 책 코인을 좀 아는 사람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 책이 참 좋은 게 비트코인을 뭐 투자해라, 비트코인의 미래는 뭐 이만큼 밝다, 이런 장밋빛 얘기만 뭐 주구장창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책 코인 좀 아는 사람을 쓴 저자가 투자자가 아니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프로젝트 매니저 이 세 명이 모두 모여서 쓴 책이라서요, 비트코인의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쉽게 알려줍니다. 상당히 코인 자체를 중립적으로 보는 책이에요. 뭐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입장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에 왜 사기가 많은지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뭐 서스럼 없이 하기도 하고요. 특히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이 두 가지는요, 몇 년 전부터 핫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은 기술이잖아요. 책 코인 좀 아는 사람은 IT 대기업 전문가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비트코인에 녹아있는 블록체인이나 보안 기술을 어떤 산업에 또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또 비트코인 기술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특히나 저자 3명은요, 개발자, 기술자, 현업자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용어를 좀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요새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화폐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 이 코인 좀 아는 사람 진짜 개꿀잼입니다. 개꿀잼. 한번 찍먹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